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떡볶이조차 혐오스럽다던 프랑스 공영방송 스타 아나운서.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한국의 철도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뒤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공영방송 스타 아나운서로 10년간 일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인 남자를 사랑했어요. 준호라는 이름의 그는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건축학도였죠. 세느 강변에서 취미로 그림 그리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와 저는 6개월간 아주 열렬한 사랑을 했죠. 한시라도 곁에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매일 붙어 다녔어요. 우리의 과한 사랑에 남들의 조롱하는 눈빛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영원할 것만 같던 열정적인 사랑이 한순간에 멈추어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마주한 단절에 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 약혼녀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진심이 아니라 한순간 즐기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어요. 한국 음식점 앞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와 자주 먹던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도 정남이가 떨어졌거든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죠. 준호의 배신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 니콜라였어요. 니콜라를 만나 결혼하고 아리안을 낳은 후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게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니콜라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니콜라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와 묘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와인을 따르며 물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니콜라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한국에서 제안이 왔어. 철도 기술 연구소 책임자로. 순간 제 손에서 와인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아시아의 그 한국. 깨진 유리병을 치울 생각도 않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래, 서울의 철도 회사에서 연구소장 자리를 제안했어. 충격이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니콜라는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SNCF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준호와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의 미소, 프랑스어로 쓴 사랑의 편지, 그리고 그 배신. 심장이 아팠습니다. 절대 안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니콜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왜 그렇게 강하게 소리를 질러? 아직 얘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난 한국에 가기 싫어. 거긴 내가 가기 싫은 곳이야. 그때 아리안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식탁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던 9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 맛있대. 특히 떡볶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아리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유튜브로 한국 음식을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리안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처음 소개해준 음식도 떡볶이였거든요.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직이 아니야. 아리안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가족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하려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 한국은 지금 기술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 아리안이 자랄 환경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만해. 한국 소리도 듣기 싫어. 매몰차게 소리치고는 주섬주섬 깨진 유리는 치우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전 준호의 배신으로 닫아버렸던 상처가 다시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아픔의 나라였어요. 그곳에 가서 살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니콜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니콜라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는 저녁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보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가족 간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봐 줘. 니콜라가 어느 저녁 간절하게 말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강한 척해야 했어요. 무슨 말이야? 한국에 대해 뭔가 있는 거야? 니콜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번도 니콜라에게 준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 전 연애 이야기는 서로 깊게 파고들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니콜라, 나는 결혼 전에 한국인에게 심하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콜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거야.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넌 이해 못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에 통증이 밀려와. 니콜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건 10년도 더 된 일이잖아.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니, 극복해야 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내 마음도 모르면서. 니콜라는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소피, 생각해봐. 그건 한 사람의 실수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와는 상관없어.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터져 나왔어요. 니콜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안이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한국 과자 줬어. 진짜 맛있었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리안마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딸의 밝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니콜라는 딸의 말에 웃으며 아리안을 위한 선택이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우리 가족의 뿌리는 프랑스에 있었으니까요. 침실에서 니콜라와 마주했을 때 저는 진심을 묻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거야? 니콜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소피, 프랑스 회사는 이제 혁신을 멈췄어. 한국은 날 먼저 찾아왔어. 내 기술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야. 그의 눈에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죠. 그동안 니콜라가 SNCF에서 일하면서 점점 시들해지는 모습을 보아왔어요. 그가 회사의 보수적인 결정에 가로막힐 때마다 느꼈던 좌절감을 기억합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다시 불이 붙었어요. 그래도 저는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일본 철도 기술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시게루와 유미는 도쿄에서 온 부부로 자주 저희와 와인을 나누곤 했습니다. 시게루는 일본 철도 회사의 파견 엔지니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아시아 국가 출신인 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시게루와 유미를 초대했습니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봄날의 파리를 감상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니콜라가 한국 철도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게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미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요.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철도? 그건 그냥 일본 기술의 복제품이에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시게루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일본 신칸센이 세계 최고죠. 한국은 그저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짝퉁이죠. 하하, 저는 그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니콜라의 결정은 성급했던 거야.
내심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 니콜라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우리 대화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복제품이라고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죠. 지금 한국 KTX는 신칸센보다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게다가 안전성도 더 높아요. 시게루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와인잔을 3개 내려놓아 약간의 와인이 테이블에 엎질러졌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니콜라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부산 간 KTX-3의 데이터입니다. 시속 430km로 운행해요. 신칸센은 아직 320km에 머물러 있죠. 시게루는 자료를 보며 말문이 막혔고 유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자료를 반박할 수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시게루가 니콜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만으로 기술력을 판단할 순 없어요. 일본 기술의 우아함과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니콜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혁신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현재 한국의 발전은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가고 있어요. 시게루 씨 부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예상보다 일찍 자리를 떴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니콜라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래? 우리 이웃인데. 니콜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시게루는 자존심이 상한 거지.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프랑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라니. 게다가 준호의 기억도 있었어요. 유럽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상처받은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옛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과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피에르였죠. 피에르 잘 지내?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기에 대고 가능한 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소피,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피에르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최근에 한국 철도 기술에 관한 자료 있어. 최대한 관심 없는 척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흥미롭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타이밍이 좋네. 우리 팀이 막 기술의 미래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다큐를 완성했어. 한국 파트가 꽤 큰데 보내줄게. 그날 저녁 아리안을 재운 후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니콜라는 늦게 귀가했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첨단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준호가 말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프랑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10년 안에 프랑스 철도 산업은 몰락할 것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30조 원 규모 철도 사업에서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럽이나 일본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에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니콜라가 왜 그토록 한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이미 바뀌고 있었던 걸까? 니콜라의 결정이 옳았던 걸까? 아리안의 미래를 위해 정말 가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니콜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봤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는 거야? 니콜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아직 안 봤어. 서울 지하철은 이미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했어. 프랑스는 아직 계획 단계지만 한국은 이미 현실이야.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때문에 한국 전체를 부정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을 한 나라 전체에 투영한 것이니까요. 니콜라는 기차 미친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철도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기차 모형을 수집했고 주말마다 새로운 철도 노선을 탐험하곤 했죠. 그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막는 게 옳은 일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니콜라, 사실 내가 한국에 안 가려는 건 준호 때문이야. 제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니콜라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소피, 한 사람의 실수를 한 나라 전체에 투영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준호가 너에게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한국 사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10년간 한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넌 준호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니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결혼 전에 너의 엄마가 살짝 말해줬어. 내가 너에게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하라고. 저는 놀랐어요. 엄마가 그랬다고? 응. 내가 한국인에게 상처받았다는 것만 말했어.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국 음식점 앞도 지나가지 않는 걸 보고 짐작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니콜라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참고 기다려준 거였어요. 미안해, 니콜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 내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준호는 과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중요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아리안이 태블릿을 들고 와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한글 배우고 있어. 이것 봐, 안녕하세요라고 쓴 거야. 아리안의 눈에서 호기심과 설렘을 발견했습니다. 9살 딸아이가 이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 과거에 사로잡혀 딸의 미래를 제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왜 한글에 관심이 생긴 거야? 아리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노래 들으면서 가사가 궁금했어. 그리고 한글이 정말 예뻐. 마치 그림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우리 딸은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과 유튜브로 연결된 세대에게 국경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니콜라는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마다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해 설명했죠. 마치 그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소피, 서울 지하철은 스마트워치 하나로 1초 만에 개찰할 수 있어. 파리에선 아직도 종이 티켓을 쓰고 있잖아. 그의 말을 들으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유럽의 기술은 정체되어 있었고 한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날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준호의 상처도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국에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어둡게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서 그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니콜라에게 말했습니다. 니콜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그가 물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가서 준호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를 피할 수 있게 해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콜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피,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야. 그를 마주칠 확률은 거의 없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내 옆에 있을게.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파리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 하필 그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10년이나 지났는데 그가 저를 알아볼까요? 점점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자. 한국으로.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니콜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응. 아리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거야. 니콜라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리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엄마 고마워. 떡볶이 먹으러 갈 수 있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로 인한 상처는 제가 극복해야 할 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가족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니콜라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서울 연구소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월급도 프랑스에서보다 높았고 주택 보조금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에서 쇼핑을 하던 중이었어요. 아리안의 겨울 코트를 사러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 들른 거죠. 그때였습니다. 소피?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그란 안경을 쓰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입고 있는 코트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구나. 몇 년 만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당혹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그가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10년이 넘었어. 차갑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 잘 지냈어? 내가 갑자기 사라진 후에 별로. 신랄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소피. 그때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너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지.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가 약혼녀가 있었다는 걸.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널 정말 좋아했던 건 사실이야. 다만 가족의 압력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어.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년간의 상처가 한 번의 사과로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어요. 왜인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 파리에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야. 그가 대답했어요. 너는 아직도 방송에서 일해? 아니, 지금은 전업주부야. 남편과 딸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행복해 보여.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난 결혼하진 않았어. 약혼녀와 헤어졌거든. 이 말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년 전이라면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니콜라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리안이라는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준호, 나에게 넌 내 과거야. 이제 난 내가 필요 없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아. 그냥 널 보게 되어 기뻐.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때 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에서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사과해줘서. 행복하게 살아, 소피.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마치 10년간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니콜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니콜라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호를 만났다고? 파리에서? 이게 얼마나 우연이야. 응, 나도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니콜라, 이상한 건 그를 만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니콜라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 과거와의 화해.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 맞아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출국 전날 우리는 소박한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슬픔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멀리 간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지지해 주셨어요. 소피, 너희가 틀렸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우린 틀리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아리안의 설렘 가득한 표정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엄마, 저기 로봇이 있어. 아리안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공항 한가운데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니콜라의 회사에서 마중 나온 직원들은 놀랍게도 유창한, 심지어 존경스러운 프랑스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니콜라 씨, 소피 씨, 아리안 양,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니콜라 씨의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프랑스의 명예를 한국으로 모셔온 것 같아 기쁩니다. 그들의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지연 씨는 우리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SIM 카드, 교통카드, 심지어 한국 음식 추천까지.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니콜라 씨와 같은 세계적인 엔지니어라면 더욱 그렇죠.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아파트로 안내받았어요. 회사가 제공한 숙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밤에는 다리와 빌딩이 형형색색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파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대중교통.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워치를 개찰구에 갖다 대자 바로 통과되었거든요. 니콜라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리안의 학교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국제학교를 추천해 주었고 아리안은 그곳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었어요. 첫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아리안이 저보다 더 용감하게 말했어요.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놀랍게도 아리안은 이미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는 법이었어요. 엄마, 민지랑 수호랑 놀았어. 내일 또 놀기로 했어. 니콜라는 연구소에서 첫날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남편이었기에 더 놀라웠어요. 무슨 일 있었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진짜 기술자의 나라야, 소피. 니콜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이디어를 존중해주고 실현할 수 있게 해줘. 프랑스에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할 프로젝트를 여기선 1년 내에 시작할 수 있대. 그의 눈에서 열정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니콜라의 회사에서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열린 파티였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어요. 준호?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소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니콜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피, 이분은 누구지? 이분이 내가 말했던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콜라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준호?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연 씨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 씨는 우리 회사의 건축 컨설턴트예요. 새 연구소 건물 설계를 맡고 계시죠.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파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가 이제는 니콜라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니콜라는 차분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저는 니콜라 듀발입니다. 소피의 남편이죠.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맞잡았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준호 씨, 파리에서 만났을 때 말했죠. 소피는 제 과거라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린 이제 그냥 동료일 뿐이야. 그 후로 준호와는 가끔 회사 행사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는 훌륭한 건축가였고 니콜라의 연구소 건물을 멋지게 설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었고 한국 언론사에서 일할 자신도 없었어요. 하루는 지연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 씨, 우리 회사 프랑스 지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프랑스어 강사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철도 회사의 프랑스어 강사로 새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프랑스어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제가 프랑스에서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김치의 매운맛도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봅시다라는 태도로 도전하는 모습. 이런 정신이 한국을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니콜라가 가봐. 그건 그저 커피일 뿐이야 라고 말해주어 용기를 냈어요. 카페에서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 내가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 니콜라는 좋은 사람 같아. 응,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제가 미소 지었어요. 난 내게 상처를 줬지만 그 때문에 너와 니콜라가 만났다면 어쩌면 내가 한 일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이제 난 그 상처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용서해줘서.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가득했던 한국행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면 경이롭기만 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의 속도와 정확성.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서울의 지하철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딸 아리안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미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교육 시스템입니다. 니콜라가 개발한 철도 시스템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한국의 혁신 문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일 아침까지 실현해보자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제는 프랑스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특별한 에너지와 혁신, 효율성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